이상이 안녕하십니까. 했던 21세기 내과 심리치료입니다. 오늘 탄성 초음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사공일생입니다. 다른 여러 대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탄성 초음파가 왜 유용하냐를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한 5,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 의사들도 딱딱한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또 그리스 시대,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의사가 한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료 행위 중에 하나가 팔페이션이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딱딱하냐, 딱딱할수록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이제 현대 의사들이 그럼 딱딱한 거를 어떻게 이미징화를 시켜보자고 시도했는 게 울트라사운드 일라스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경에 사셨던 분이고 그리스의 코스 섬에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이제미네이션에서 만지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진료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거를 어떻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는 게 일러스토그래피의 주된 목적이 있고, 초기 일러스토그래피는 조직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조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를 퀄리티티브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이게 딱딱한지 안 한지를 나타내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절대값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넌 인베이시브하게 얼마나 조직이 딱딱해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일라스토그래피의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최근 2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한테 더 좋은 것은 일라스토그래피가 초음파 기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아주 좋은 변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리버 파이브로시스를 진단하는데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 블러드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골드 스탠다드는 바이옵시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옵시는 그런데 인베이시브하고 자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복해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리버 전체에 5만 분의 1밖에 못 얻어내고 또 아주 능숙하게 조직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러닝 커브가 꽤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넌 인베이시브하게 반복적으로 리버 간이 조직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느냐를 보기 위한 방법 중에, 보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울트라사운드 일러스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울트라사운드 일러스토그래피를 구분을 좀 해보면 크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 조직에다가 어떻게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인 베이스드, 스테이틱 일러스토그래피하고 시어 웨이브 베이스드 일러스토그래피로 나누겠습니다. 스트레인 베이스드는 조직 자체의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스테이틱 일러스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직을 전체를 눌러가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회복될 때 딱딱한 거는 덜 움츠려들 거고, 똑같은 힘으로 눌러도 덜 움츠려들 거고, 부드러운 거는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회복되는 그런 걸 양상을 보이겠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스테이틱 일러스토그래피 초기 모델이 되겠고, 조직 타겟 티슈 안에다가 그러니까 종파 말고 횡파를 쏴가지고, 횡파를 쏴서 이 조직이 얼마나 횡파가 빨리 전파되냐.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횡파가 빨리 전파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딱딱한가를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델들이 시어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피는 그러면 시어웨이브를 어떻게 만드느냐 방식에 따라서 트랜지언트 일러스토그래피, 그러니까 파이버 스캔이 되겠습니다. 기계로 외부에서 간을 만약에 땅 때려서 이 파가 속도가 얼마냐 측정해서 보는 게 파이버 스캔이 되겠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한 점에다가 초음파 에너지를 횡파를 쏴가지고 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게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피와, 이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피를 측정 영역을 더 넓힌 게 2D 시어 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원리는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얘만 미케니컬이고 좀 다르고, 스테이틱 일러스토그래피는 일본 쪽에서 초기 많이 나왔었고, 트랜지언트 시어하고는 전부 다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틱 일러스토그래피는 손으로 누르는 거고, 히다치 알로카에서 많이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틱은 조직의 이제 딱딱함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 디펜던시, 그러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표준화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데이터에 나오는 속도가 연구 속도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시어웨이브로 지금은 많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웨이브 베이스드 일라스토그래피는 딥 오르간 스테이틱 일라스토그래피에 비해서 깊이 있는 딥 오르간들을 다 측정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장점이 퀀티테이티브 그러니까 절대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고 절대값은 킬로파스칼이나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스테이틱 일러스토그래피는 방법은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정한 힘으로 눌렀었을 때 소프트 매스는 많이 변할 것이고 하드 매스는 별로 안 변할 겁니다. 이 누르는 힘을 스트레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변하고 복원되는 그 정도를 타겟으로 여기 칼라 박스를 정해가지고 색깔 변화에 따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딱딱한 조직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틱 일라스토그래피의 한 아형 중에서 쿼지 스테이틱이란 방식이 있는데 쿼지 스테이틱은 하트 비트나 레스피레이션이나 라지 베슬의 비트를 리버나 다른 조직들이 얼마나 잘 전파시키느냐에 따라서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좀 절대값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상용화시키기엔 좀 한계가 있고 스테이틱 일라스토그래피는 주로 갑상선이나 특히 브레스트에 많은 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스트에 있는 비나인 티슈들을 스테이틱 일라스토그래피를 했는 예시 그림이 되겠습니다. 멀티플 마이크로시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블루 컬러가 이제 소프트한 비나인한 리전을 나타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하드하고 멀리그넌트 리전을 나타내는데 시스틱 리전 역시 비나인한 블루 컬러 쪽으로 나타내고 파이브로 아데노마도 역시 했었을 때 2D 이미지하고 비슷한 영역으로 이렇게 블루 컬러로 나타냅니다. 말리그넌트 튜머 같은 경우에는 말리그넌트 튜머는 아주 레드 컬러로 나타내고 원래 매스보다 바깥쪽까지도 이렇게 하단 티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비나인과 말리그넌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 그럽니다. 인트라덕탈 칼시노마 케이스였었습니다. 스테이틱 일라스토그래피는 바로 그 자리에 볼 수 있고 훈련만 잘 된다면 반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또 초음파 기계에 바로 직접 같이 별도의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절대값이 없고 표준화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는 그 자리에서 비나인과 말리그넌시를 구분할 수 있는 클루를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브레스트에서 특히 갑상선에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엑셀럴 림프노드 같은 경우에 애매한 경우가 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고 MR 이후에 팔로업이라든지 바이옵시 할 때 바이옵시 타겟을 어디로 정할 거냐 어느 부위에서 말리그넌트 매스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할 거냐 타겟을 정하는데 앞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렇지만은 절대값 그러니까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스탠다드 테크닉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깊이 있는 조직들은 리버나 판크레아스나 키드니나 이쪽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문헌도 좀 적게 나오는 편이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 올간들을 보기 위해서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어웨이브가 뭐냐? 우리가 보통 초음파를 쏘는 빔 롱기튜디널 웨이브라고 합니다. 컴프레션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롱기튜디널 웨이브가 되고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물 표면에서 나타나는 파가 시어 웨이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기튜디널 웨이브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초음파의 롱기튜디널 웨이브의 조직 내 속도는 1540m/s로 되어 있는데 시어 웨이브는 1에서 10m/s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원리는 시어 웨이브를 딱 쏘고 그 자리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다가 롱기튜디널 웨이브를 쏴가지고 시어 웨이브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추적을 하게 되면은 시어 웨이브가 이 조직에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측정을 할 상대적인 속도를 잡을 수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 조직이 얼마나 딱딱하냐. 똑딱한 조직일수록 빨리 갈 거고 부드러운 조직일수록 시어 웨이브가 천천히 가니까 이 조직은 부드러운 조직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를 할 때 표준화된 방법들을 먼저 아시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지금 리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버를 엘라스토그래피를 할 때는 최소 2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시간 금식하나 2시간 금식하나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한 10분 정도는 좀 쉬어줘라 그러고 바로 눕든지 아니면 레프트 라테럴 데코비투스를 하든지 하고, 오른팔은 최대한 익스텐션을 시켜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최대한 확장을 시켜줘야지 그 프로브를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패러렐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비율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럽니다. 숨은 가볍게 내쉰 상태에서 참는 것이 좋고, 인스피레이션 상태에서 참아버리면은 스티프니스가 더 올라간다 그럽니다. 라이트 롭을 주로 급한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레프트 롭도 라이트 롭을 주로 해야 된다 그러고, 가능하면 글리슨스 캡슐 2cm보다 더 하방에서 하라. 그 가이드라인에서 1cm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 2cm에서 하고 리버 캡슐에서 퍼펜디큘러하게 수직으로 빔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ROI는 라지 베슬이나 발덕트나 리버 어쿠스틱 쉐도잉을 피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숙련된 케이스, EFS, UMB에는 한 50케이스는 옆에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같이 케이스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파이브로 스캔이나 포인트 시어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는 한 포인트에 대해서 10번을 반복 측정하라고 하고, 2D 시어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는 3번 정도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이브로 스캔 제일 먼저 나왔고 제일 많이 데이터도 나와 있고 제일 잘 알려져 있는 파이브로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외부에서 기계적인 압력으로 리버 서피스를 칩니다. 보통 8번째 내지 9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치고 요 바깥쪽에서 초음파가 나가서 여기서 발생되는 시어 웨이브를 여기 4 곱하기 1cm 정도 되는 ROI에서, 이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 깊이도 리버 스킨에서 2.5cm가 되는 자리에서 그 ROI가 시작이 되도록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바꾸지도 못하고 리버를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계는 아주 단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 2003년부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정상인 경우에는 속도가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잘 나오는데, 그 시로시스로 가면 갈수록 그 딱딱한 조직으로 F2, F0, F2, F4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할 때 환자는 레스피레이션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팔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익스텐션을 시킨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브로 스캔은 데이터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리버의 스티프니스를 아주 세세하게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은 그 CAP라 그래서 패티 리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상용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디지즈에 대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옵시 했었을 때 하고 그 파이브로시스나 액티비티 정도를 잘 구분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언더라인 디지즈에 관계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헤파틱 파이브로시스는 메타바 스테이징을 많이 하던데, 메타바 스테이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F0, F1, F2, F3, 4로 나눠지고, 간략하게 표현하면 파이브러스 포털 익스펜션이나 F2가 중요한데 few breaches나 셀타가 있는 거고, numerous breaches가 있으면 F3다, 시로시스는 F4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는데, 중요한 것은 파이브로 스캔이 이 F0, F1, F2, F3, F4를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약간 F2 이상이 유의한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F1의 중간,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말을 만들어내자면 F1.5에서 F2.5 사이에는 불명확한 구분을 잘 못하는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구분을 해내더라. 그래서 7kPa 이하 같으면 마일드 또는 absent 파이브로시스를 시사하고, 12.5kPa 이상 되는 값은 시로시스를 시사해준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F1과 F3 사이 F2도 잘 구분하지만 어쨌든 이 영역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바이옵시를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파이브로 스캔의 가장 그 큰 장점은 뭐 페인리스고 뭐 즉시 할 수 있으면 5분 만에 끝난다 그럽니다. 의사가 안 해도 되고 그 반복성과 재현성이 아주 뛰어나고 데이터도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리버를 못 본다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사이티스가 있으면 아사이티스가 매시브하게 있으면 아사이티스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아사이티스가 있으면 아예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웨이브가 지나가는 미디어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오베시티가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실패율이 BMI가 40%가 넘어가면 약 40% 정도 실패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버 레프트 사이드에 메스가 있거나 그 딱딱한 조직이 있으면 아예 접근조차도 좀 힘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러닝 커브가 꽤 필요하다면 기계를 갖다 대놔놓고 땅 때리면 되는데, 의외로 에러율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실패율이 BMI가 40 넘으면 40% 정도 된다고 데이터에 이미 2010년도에 퍼블리케이션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개량하려고 프로브를 나타내고 하는데, 그래도 극복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도 리버 컨제스션,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리어나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있거나 GB 스톤이 있어가지고 익스트라헤파틱 파일로토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스테아토시스가 있거나 림판지에토시스가 있으면 일라스토그래피 값이 폴스 파지티브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의해줘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이미지를 보면서 타겟 조직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스티프니스를 측정해보자는 필요에서 초음파 기계 안으로 일라스토그래피가 들어왔는 게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가 되고, 지멘스가 처음 시도했는 방법입니다. RP 메소드도 보도하고, 지멘스의 표준적인 방법이 VTQ라고 Virtual Touch Quantification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냅니다. 지멘스 모델은 삼성 메디슨은 킬로파스칼로 단위가 나오는데, 지멘스의 모델이나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 대부분의 모델들 데이터들은 미터 퍼 세크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삼성 메디슨은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미터 퍼 세크로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변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식 영수 모듈리스를 쓰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기에는 미터 퍼 세크로 그렇게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 시어 일라스토그래피는 ROI 측정할 수 있는 박스 크기가 1 곱하기 0.5cm가 되어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리버를 보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 웨이브를 이렇게 쏘고 요 ROI 반대쪽에다가 우리 초음파로 롱기튜디널 웨이브를 쏴가지고 이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딱딱하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를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페일리어 레이트가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세 가지 모델들 중에서 측정 실패율이 가장 낮은 모델이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컴프레션 안 하고 볼 수 있고, 뭐 아코슨에서도 쓸 수 있고, 필립스도 쓰고, 삼성 메디슨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8cm까지 뎁스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는 원칙도 동일하고, 한 10군데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부 모델이 이런 모델들을 응용을 해서 이런 방법들을 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들을 한번 혼자 공부하실 때 한번 보시고, 이제 좋은 점은 8cm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띵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크레아스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 키드니도 측정할 수 있고, 스플린도 되게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봤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해가지고 일라스티시티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장점은 상당히 쉽고, 오히려 오퍼레이터가 바뀐다고 값이 바뀌는 재현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포인트 시어 일라스토그래피가 조금 더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미케니컬 페일리어 레이트 실패율이 파이브로 스캔은 3% 4%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버를 보기 때문에 피해야 할 조직들을 다 피하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방간도 포칼하게 더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튜머도 포칼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포칼할 때 그 포칼한 튜머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네크로시스나 인플라메이션 이런 게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가면서 심한 지역하고 덜 심한 지역을 선택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좋은 장점이 되겠고, 뭐 급하면 레프트 롭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 스캔보다는 장점이 더 많고, 대신 늦게 시작해서 데이터가 파이브로 스캔만큼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그 대등한 성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의 그 장점은 파이브로 스캔만큼 아주 명확하게 바이옵시 그 스테이징을 다 잘 그 구분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서브젝트하고 그 지멘스 회사에서는 보통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미터 퍼 세크로 해서 그렇게 속도가 1.19 미터 퍼 세크 아니면 조금 그 F4 같은 경우에는 1.58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해서 조금 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하드하다. 파이브로 아데노마 케이스인데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쪽에서는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2 이상을 그 파이브로시스를 진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RP 방식이 그러니까 포인트 시어 일라스토그래피나 파이브로 스캔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연구를 해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F2, F3 어느 정도 값에서 미터 퍼 세크로 나타냈었을 때 컷오프 밸류를 해줄 수 있는 F2, F3, F4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 값을 정리해 놓은 그 논문들이 많이 있고, 파이브로 스캔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도 조금 그 의사들의 성을 조금 못 채워준 게 리얼 타임이 아니다. 에너지를 시어 웨이브를 딱 주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보면서 컬러로 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치로 나타냅니다.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는 한번 측정하고 나면 수치만 이제 메모라이즈가 되지 반복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메모라이즈 돼 있더라도 그 자리를 다시 가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측정하는 거는 힘들고 한 번에 한 군데만 측정할 수 있고, 제일 결정적인 단점이 ROI가 너무 작다. 1 곱하기 0.5cm로 너무 작다. 만약에 튜머가 한 3cm만 돼도 이제 막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OI를 좀 키워보자. 그 다음에 컬러를 바로 보면서 제일 딱딱하게 보이는 컬러로 보이는 데를 측정해보자. 그랬는 게 2D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인데 그냥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라고 쓰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2D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소닉 이미진에서 나오는 그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후발주자로 나오는 게 GE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가 나오고, 도시바가 지금 따라오고 있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봐서 한 90% 이상의 데이터는 그 슈퍼소닉 이미진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컬러 박스가 있고, 이 컬러 박스 안에서 3제곱미리 내지는 작게는 그 큐박스라고 그러는데, 타겟을 정합니다.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해가지고 3에서 7제곱cm까지 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G 모델은 G사는 8cm까지 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8cm까지 더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큐박스. 컬러 박스 안에서 보면서 딱딱해 보이는 데를 선택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자. 이게 실제 F1 환자에서 하는 거, F2, F3 메타바스코어가 올라가면서 세로틱 환자에서 컬러를 보면서 이렇게 그 큐박스를 해가지고 그 저장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D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는 제일 마지막에 개발이 됐으니까 장점이 많은데,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을 해두면 반복해서 나중에 다시 측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 그 앞에 반복들은 다시 측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콜란지오 칼시노마도 제일 파이브로틱하고 딱딱한 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스티프니스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로시스가 얼리한 시로시스 있는 경우에는 참 일반적인 컨벤셔널 초음파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컬러 박스를 대가지고 경도 차이가, 색깔 차이가 있는 데를 즉 큐박스로 해주면 그 값의 차이가 난다고, 정상하고
시로시스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차이를 내보면 여기는 이제 노말에서는 5.2kPa 노말이고 여기는 28인가요? 예, 시로틱 한제는 아주 딱딱한 조직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리인데요. 원리는 복잡합니다. 그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에서 나오는 그 시어 웨이브를 동시에 several 포인트에서 같이 낸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그 초음파 크리스탈에서 그 몇 군데를 그 프로브에서 몇 군데를 동시에 내 가지고 여기서 시어 웨이브가 나오면 조직이 밀릴 테니까 이 밀리는 이미지를 1초에 약 2만 장을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가 분석을 해가지고 색깔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한 대여섯 군데쯤 이제 프로브에서 뿌려가지고 나타낸다. 이제 콤푸시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정 회사를 광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그 콤푸시 방식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슈퍼소닉은 이제 한 크리스탈당 하나 정도 나오는데 이제 GE에서는 아예 한 크리스탈 안에서 시어웨이브를 여러 개를 보내가지고 훨씬 더 그 자기들 이야기는 저 스티프니스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일라스토그래피의 다른 아이디어들은 일본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2D 시어웨이브는 그 프랑스에서 엑상 프로방스 되게 프랑스의 슈퍼소닉 이미징사에서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연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속되는 2만 장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시어웨이브를 받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연속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3곱하기700 제곱밀리미터의 ROI 박스에서 컬러를 보면서 일라스토그래피를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칙은 포인트 시어 일라스토그래피하고 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 아주 쉽고 간단하다. 반복성과 재현성도 우수하다. 결과도 바로 볼 수도 있고 다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큐박스를 몇 군데 지정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런데 아직은 데이터가 조금은 모자란데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가이드라인 2017 가이드라인에도 이 이야기는 아직 있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은 소노 윈도우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되더라 하는 게 단점이랍니다. 역시. 그 다음에 리버 시로시스가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서는 기계가 혼돈을 많이 일으킨다. 아직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 환자가 호흡 조절이 안 되든지 해서 모션이 안 되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페일리어 레이트는 포인트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보다는 더 높고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ROI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신에 그 파이브로 스캔보다는 페일리어 레이트가 더 월딩 낮다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F2 이상의 파이브로시스를 진단하는 데 우리 2D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도 아주 유용하다. 2D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 데이터를 리뷰하는 중에 F2, F3, F4를 구분하는 데는 파이브로 스캔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결과들이 꽤 있어가지고 파이브로 스캔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더 2D 시어웨이브가 더 낫다는 데이터들이 파지티브한 데이터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회사별로 지금 데이터가 제일 많이 90% 이상 나와 있는 게 슈퍼소닉 이미징인데 여기는 그 메타버 스코어에 맞춰 가지고 하는 율이 요 정도 지금 F0는 6.2, F1은 6.3에서 7.1, F2는 7.2에서 8.7, F3는 8.8에서 10.3, F4는 10.4 킬로파스칼 이상 되면 이제 F4다 이렇게 돼 있는데 GE는 85명 정도 바이옵시를 다 했는 사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멀 서브젝트 F1, F2, F3, F4 다 포함해서 85명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 바이옵시하고 코렐레이션을 시켜놨는데 조금 높습니다. 1 정도 그 데이터가 그 슈퍼소닉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까지는 의문은 가져봤는데 해답은 잘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GE는 그 회사 자체에서 나온 그러니까 회사 서포트로 나온 스터디에서 바이옵시하고 맞췄었을 때 조금 더 높은 걸로 그렇게 값이 나왔었습니다. 예, 장점하고 단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파이브로 스캔은 아주 쉽고 뭐 금방 끝낼 수 있고 데이터가 아주 많다는 게 아주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는 처음 초음파에 이제 그 일라스토그래피가 들어왔다는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 되겠고, 미케니컬 페일리어 레이트가 낮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직접 리버를 보면서 할 수 있다. 시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도 더 좋은 장점이고, F2 이상 측정에서는 더 오히려 다른 모델리티보다 낫다. 근데 단점들은 결국 파이브로 스캔은 리버를 못 본다는 게 제일 그 단점이고, 그 다음에 못하는 그 아사이티스나 오베시티에는 아주 그 약점이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 RP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 2D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는 아직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라스토그래피를 그러면 어떻게 클리니컬 사용을 하느냐, 이제 헤파틱 파이브로시스 에스티메이션도 할 수 있고, 또 그 F2 이상 되는 리전에서는 포털 하이퍼텐션의 그레이딩도 가능하다. 일라스토그래피에서 그 컷오프 밸류를 7.7, 13.0으로 하면 그 파이브로시스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메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상황입니다. 파이브로 스캔의 뭐 대표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해봤습니다. 2.5에서 7kPa는 거의 파이브로시스가 거의 없을 거다. 12.5 이상 되면 시로시스를 의심을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엘라스토그래피의 제일 장점은 헤파틱 파이브로시스를 잘 반영을 한다. 측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그니피칸트한 포탈 하이퍼텐션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티바이럴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면 리버 스티프니스도 좋아진다. 그래서 안티바이럴 테라피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안티바이럴 테라피 이후에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올지 안 올지도 예측할 수 있다. HCC를 예측하는 인자가 된다. 리버 스티프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HCC를 발생을 잘 예측한다 그럽니다.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다음에 시로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을 예측할 수 있다. 베릭스 블리딩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길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HCC OP를 하고 나서 리커런스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들은 공부하실 때 보시라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는 내용이고,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임상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일라스토그래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구체적인 앞에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놔놓으면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그걸 해봐야 되는데, 논문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튜머가 있을 때 리버에서 말리그넌시하고 비나인을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아직은 논쟁 중이니까 아직은 좀 아르규먼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말리그넌시하고 비나인을 구분할 수 있다. 2D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나 포인트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에서 포지티브하게 튜머 캐릭터리제이션을 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이나 이쪽에서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는 트랜시언트 일라스토그래피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시언트 일라스토그래피는 이제 파이브 스캔이지 않습니까? 파이브 스캔을 쓰면 포탈 하이퍼텐션도 또 반영을 하게 되고, 에스트로페이지아, 베릭스 블리딩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파이브 스캔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2D 시어웨이브의 일라스토그래피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기계 원리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스트레인 이미징하고 2D고, 그 다음에 1D로 볼 수 있는 거는 파이브 스캔하고 포인트 시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가 한정된 캡슐, 글리슨스 캡슐에 있기 때문에
right side heart failure가 있어가 리버에 congestion, 이디마가 있거나 acute hepatitis가 있으면 그 리버 스티프니스가 false positive로 딱딱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값보다 더 딱딱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cute hepatitis가 있어가 ALT가 올라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지, 그러니까 정상보다 5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지나야지 정상적인 스티프니스로 돌아온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덕트가 막혀버려서 막히는 경우도 스티프니스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테아토시스도 아직은 논쟁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 스티프니스를 더 올리는 것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남자에서는 일단 리버 스티프니스가 더 여자보다 조금 더 딱딱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나이나 BMI는 영향을 안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 것이고, 이런 제일 그 4가지 논문들을 가이드라인하고 여기 참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선생님한테 제가 이걸 안 해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년에 기계를 한번 사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실제 써본 김대진 선생님한테 이제 정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경험이 너무 제가 저도 경험이 많이 없고 뭐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어젠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피어 웨이브가 뒤에 연결된 같은 환자라가지고 그냥 같이 좀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사로 사인회과 김대진입니다. 저도 경험이 많이 없고 지금 이제 하는 단계라 가지고 기계 G9으로 해서 하는 기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서 아까 전에 여기 캡슐에 2cm 이하의 장막하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하면은 실제로 여기가 이제 환자가 호흡이 많습니다. 호흡이 많아서 이쪽 잘 안 보이고 이쪽 편을 해서 하면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이제 큐박스라 했나요? 큐박스를 이제 해서 환자의 호흡을 고정을 시키고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 이걸 한 3번 정도 촬영을 합니다. 한 번 촬영을 하고 또 2번째 촬영을 하고 3번째 정도, 한 3번 정도 촬영을 해서 환자 호흡을 멈추고 촬영을 하고 나서 그 3개 중에 한 개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비교적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균질한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는 거, 밑으로 갈수록 스티프니스가 떨어지죠. 환자의 이제 기본 정보도 약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양이 가장 균질한 게 어떤 데 뻐끔뻐끔해지기도 하는데 가장 균질한 거를 가능하면은 사용을 해서 이제 원래서 이제 측정을 하면은 4번째 측정을 했어요. 아까 3번 이상을 측정한 개인적으로 하니까 한 10번 정도 측정을 합니다. 10번 측정해서 8.13kPa이 나오게 됐죠. 그죠?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나는 47세 환자를 이제 측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10번 정도 저희가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6.93 이렇게 7.72까지 비교적 해보면은 생각보다가 좀 정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또 이런 거는 약간 변경을 아주 숫자가 많이 아주 틀렸다든지 하면은 약간 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메소드 이렇게 바꾼다든지 뭐 오프 하든지 온 하든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측정했을 때 뭐 두 번째 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이 10번 정도 측정을 하고 나서 이 미인과 미디안, 평균과 미디안인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한 연구를 듣지 못했지만 회사 사람으로서는 미인보다 틀릴 수도 있고 미디안을 오히려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가능하면 저도 미디안을 좀 해보면 미인과 미디안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판독은 뭐 제 현재는 이제 F0에서 F4까지 이게 이제 추적값이 되고, 리절트는 뭐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10번 나온 걸 다 기록을 하고, 이 미인과 이 7.34, 이 미디안은 뭐 7.49.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F1이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가진 의문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몰랐던 건 스티프니스가 가장 강한 부위를 측정을 하라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제가 염두를 한번 둘 수 있고, 아까 전에 스티프니스가 강한 부위를 뭐 슈퍼소닉 같은 경우는 큐박스가 굉장히 넓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영상에 슈퍼소닉도 합니다. 슈퍼소닉 스티프니스도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는 이렇게 큐박스를 해서 아까 전에 이런 스티프니스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거를 스티프니스를 찾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제가 오늘 느꼈던 건 그래도 가능하면 스티프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약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인데 그냥 같은 환자였어요. 그냥 같은 환자였는데 네알시스트가 단순시스트가 아니고 그런 약간 뭐 세테이션이 있는 이런 뭐 관찰이 되어서 이게 이제 뭐 제가 아직 네알시스트에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이제 심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닉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뭐 이런 있다고 들고 세타의 인헬스먼스에 따라서 그리고 뭐 2, 3, 4 이렇게 있고 몰폴로지가에서 2는 뭐 헤어라인이 뷰고 2F는 멀티고 3는 시크하다는 거 그다음에 인앤시 서브디시에서 4라고 이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지 사실 경험이 많이 없는데 F2라고 봐야 되나? 네? 2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도 아펜디스 제가 한번 정상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상 환자인데 한번 클릭을 해주시겠습니까? 아펜디스가 맞는지 아펜디스 상당히 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이제 소아스 머슬로 생각을 했고 이게 식품에서 이게 ICB로 들어가 턱날림에서 ICB로 들어가 턱날림에서 식품이고 이게 지금 아펜디스가 맞는지 롱기튜드나 스캔입니까? 요어스 소아스머슬이 롱 지금 다른 거 소아스머슬이 롱 엑시스 보이는데 오블리크 계속 어떻게 넘겨보시죠. 클릭을 해서 이게 밑에 해가지고 좀 넘어가면 되거든. 아니 그 앞으로 해가지고 아까 앞에 해가지고 좀 클릭을 해가지고 시간을 저 뒤에 좀 약간 당기면 좀 약간 너무 길고 끝까지 트레이싱을 해보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 이름이 이제 아펜디스인지 제가 근데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터미널 이름이 여기 앞에 있다고 제가 생각. 여기에 지금 터미널 이름 RCB로 들어가는 거에 거의 같고 터미널 이름에서 RCB로 들어가는 이게 식품에 생각하고 식품에서 제 생각에는 버딩하는 이게 아펜디스 아닌가. 지금은 어떻게? IC11부에서 텀 1년 같은데. 어펜디스 같은 뒤로 쭉 트레이싱해서 보시면 모양이 변하는지 엔드가 끝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파일이 깨졌네요. 이게 속도가 이렇게 잠깐만요. 느리죠? 이렇게 안 속도가 되거든요. 너무 느린데. 파일이 깨졌네. 요거 터미널 이름 근데 제가 경험 쓰는데 이 터미널 이제 아펜디스 이제 공부인데 앞쪽에 제가 보기엔 터미널 이름이 있다고 생각이 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어펜디스 가능성도 있습니다. 쇼덱시스로 잡아봐야죠. 네. 저 상태에서 쇼덱시스 딱 바꾸면 조금만 더 그래. 여기 조금만 지금 클릭을 했는데 조금만 그래 조금만 약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진짜 저명하네. 그 상태에서 여기 저는 제가 이게 터미널 이름이지 않을까. 아 예. 그것도 1년 같으면 그것도 트레이싱을 해야지. 트레이싱을 해야지. 연결되는 걸 봐야 돼.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터미널 이름에 그냥 이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잔이 막 겹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IC11 같은데 지금 선생님 지금 어펜딩 폴리피스로 보셨던 그 자리가 IC11 같아요. IC11 같았어요. 그 뒤쪽 디스탈 쪽은 안 잡았습니까? 이거 끝에 맞습니까? 아 예, 디스탈 엔드 쪽으로. 엔드가 보이는 엔드가 있어야 그게 이게 터미널 쪽이 많은 일단 다이미터는 어느 정도 되죠. 보면 대충 여기 1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뒤로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사진 양한 보시고 저희가 이거, 아 예, 이거를 지금 이게 좀 이게 1c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cm 안 되죠? 아니 여기 한 개가 있어요. 5mm. 아 5mm입니까? 컨텐츠가 주변에 가고 서로 같은 거 앞에 가고 그리고 끝까지 트레이싱 했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컴프레션을 풀어보면 되는데 그래가 확 늘어나면은 터미널 그렇죠. 컴프레션이 많이 되면은 이제 앞에서 그다음에 이 나타나요. 노멀 어펜딕스 같으면 어펜디셜 월 서부 뮤코살층이 루멘에 비해서 조금 더 두껍습니다. 양쪽에 안테리어 월, 포스테리어 월이 대개는 서부 뮤코살층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루멘이 더 좁죠. 근데 지금은 월은 굉장히 씬하고 안쪽에 루멘이 많이 늘어나 있고 안쪽에 루멘 내에 피칼 콘텐츠들이 많이 둥둥 있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런 양상을 보면 오히려 터미널 유용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요 사진밖에 없어요. 아, 사진 치고나. 좀 비싼. 네. 시어웨이브 할때 그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좀 앉아도 됩니다. 이거 아니죠? 알겠어도 됩니다. 시어웨이브 할 때. 예. 포인트는 옮겨도 볼 수 있고 한자가 또 고정을 돼서 옮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꼭 옮겨야 되겠다는 그렇게는 비슷한 생각하시는데, 위치 예. 제가 연세대학에 김성훈 교수가 예. 그걸 포인트 세우를 말하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봤는데 그 자기들도 그 캡슐 그 시스 2cm 하방에 거기서 비슷한 위치에서 10번 된대요. 비슷한 위치에서. 이산치에서. 예, 10번 된다 그러는데 저도 해보니까 호흡에 따라서 어떤 때는 확 바뀌고 베슬이 싹 들어오면 또 확 바뀌고 그래서 이 어떤 때는 노말인데 갑자기 시골마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런 그런 에라 같고 그래서 잘 체크해 보니까 제가 삼성 메디슨 쪽을 해보니까 노말하다는 7일 잘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패티리바이든 좀 심한 데는 한 7, 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시로시는 한 명 15인가 그리 나왔었는데 시로시도 제가 볼 때는 한 12 이상 되면 시로시라고 이야기가 들고 저게 재는 방식이 문제인데 뭐 8cm까지 가지만은 일단 제가 물어보니까 김성 교수 자기도 자기네 하는 데서 보면은 거의가 2cm 근처에서 있어요. 그러네. 2D를 제가 뭐 하기 때문에 2D는 지금 못했어 지금 포인트만 하고 있는데 파이브로시스를 보는데 도움은 별로 없어. 지금 환자한테 나중에 수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환자들 아니, 인정 그 비급여입니다. 인정 비급여. 인정 비급여.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 저희가 저걸 많이 안 하는 그 데서 뭐 얼마나 조류가 측정해서 없고. 뭔데 전반에 물어볼게. 그때 차이도 물어볼게. 서울에서 5만 원 받았다나 따로. 기계가 안 비쌉니까? 저희는 그렇게 10만 원, 많이 저희는 10만 총파 가격 외에 그렇죠. 가격이 총각이 위에 가격이나 더하기. 플러스 5만 원 너무 작다. 저희 10만 원 예. 받거든요. 8만 원, 저희 2만 원, 10만 원 받아야 돼. 있으면 받아야 돼. 기계가 좀 1억 안 되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게 지금 아까 얘기하지만 슈퍼소닉 데이터가 말고 지인은 저게 데이터가 거의 없고 근데 슈퍼소닉은 저희 병원 영상학과도 있는데 굉장히 기계가 진짜 더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소닉은 아직 그 국내에서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인은 이제 회사들한테 조금 물어봤는데 슈퍼소닉이 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지인은 단순화 시켜놨다고 그 에러 페일리어 레이트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신문에 방송에서 일본 갔다 와서 준 그 책 있잖아요. 거기도 볼게요. 시어웨이브 저 엘라스로에 대한 아티클들이 좀 있던데 볼게요. 예전에 강의하실 때하고 많이 바뀐 게 있으니까. 저는 벌써 한 이제 몇년 지났는데. 이렇게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분야가 이제 조금 달라서 그냥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설마 내용은 되게 재밌고 좋아서 저는 유익하게 잘 들었는데 열심히 강의하실 때 나머지 분들 되게 꼬꼬꼬 좋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시다가 이제 앞에 슬라이드가 딱 나오니까 전부 다 갑자기 거기가지고 거기를 앞에 막 재밌게 열심히 보시는데 되게 지금 안 하시고 계셔서 되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되게 생소한 용어, RP라든지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고 물리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안 하던 사람은 들으면 좀 복잡하고 잘 재미없고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 1년 뒤에 최대 2, 3년 뒤에 나면 여기 계신 분은 결국은 시어웨이브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내용을 다 익힌다기보다는 개념은 어쨌든 교실을 지금 요 강의를 통해서 개념만 알아두시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충분히 지금 앞서가고 있다. 근데 정리를 되게 잘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신 선생님이 그 정리 되게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게 이제 시어웨이브로 사실 유방하고 박상선 쪽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했으면 하고 저기 시어웨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도 충분히 이제 효과가 그 검사 가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2013년도 바이라드
세 번째 개정판부터는 지금 정식으로 진단 가이드라인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개정판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가 이제 검사 인터 오브저브가 아니고 한 사람이 인트라 오브저브가 아니고 오차가 많이 난다는 게 문제가 돼서 보험도 뭐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이 있긴 한데 유방이나 갑상선은 원래 슈퍼피셜한 organ이고 하기가 쉬워서 사실 저는 스트레인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뭐 대부분 유방 갑상선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간인데 간은 진짜 크고 너무 크고 또 숨겨져 있는 기관에서 제가 생각해도 저걸 어떻게 찍어내나 저도 사실은 이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는 이걸 간으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슈어 웨이브가 나오면서 가능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슈어 웨이브도 사실은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 저는 사실 제 진료실에 그 프로브가 리니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은 없지만 그냥 생각만 해봐도 슈어 웨이브가 물론 뭐 검사자간에 오차가 적고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고 되게 정확하게 측정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오차도 많이 날 것 같고 아마 익숙해지고 안정되까지 나올 때까지는 되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각자 이제 기계를 사고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고 데이터가 안정화될 시점이 올 것이고 아마 그게 어쨌든 최소 1년, 최소 2, 4년 뒤에는 전부 다 하실 거니까 지금은 개념만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이 뭐냐면 저번에 이제 그때 일본 학교 가기 직전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결국 이제 종파냐 행파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데 종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눌러서 모양이 이 메스가 찌그러지는 정도를 보는 건데 그래서 물풍선이냐 뭐 볼링공이냐 이제 이 모양의 변화를 보는 건데 물리적으로 이제 눌러서 보는 거고 이게 갑상선하고 유방은 워낙 슈퍼피셜한 organ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러서도 그 변화가 쉽게 감지가 됩니다. 메스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면 금방 이미지로 색깔이 딱 뜨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매한 메스 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메스가 하필이면 딱 립 위에 있단 말입니다. 브레스트 메스가 립 위에 딱 걸쳐 있으면 소프트한 위에 있는 메스보다 딱딱한 립 위에 있는 메스는 실제로는 딱딱한데도 더 말랑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차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암인데 또 특정 암 중에 좀 말랑하게 재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발브라데 넘어서 이런 건 양성인데도 막상 재보면 물이 딱딱하게 나온다든지 그 유방에서는 그런 몇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고 갑상선에서는 이제 잴 때 예를 들면 칼시피케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검사 자체가 이제 값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웨이스 자체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다든지 뭐 베스를 포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ROI를 만들 때 이제 충분히 주위에 전투적으로 포함 안 시켰다든지 이럴 때도 오차가 나오는데 그런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도 충분히 이제 격차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수가를 보상 받으려면 슈어 웨이브를 결국은 사시게 될 거니까 이제 슈어 웨이브를 결국은 하시지 싶은데 아까 전에 이제 종파는 이제 그렇게 눌러서 보는 방법이 있고 요번에 이제 임상학회다 보니까 이거랑 눌러서 하는 게 이게 테크닉에 따라서 오차가 많으니까 안 누르고 그냥 대기만 해도 이 종파가 재지는 기계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가만히 그냥 프로브만 떼고 있어도 심장 박동이나 혈관 박동에 의해서 이게 물풍선인지 이게 뭐 볼링공인지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 바이브레이션, 혈관 바이브레이션 자체만. 내가 정확도가 높고 검사자가 오차도 그냥 그 프로브만 떼고 있을 때 이미지가 탁 뜨도록 그렇게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가 다 바뀌어서 엄청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RP라는 건데 RP는 종파도 될 수 있고 행파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종파를 쏘은 다음에 종파에서 발생되는 항파를 측정한 리벨 슈어 웨이브였기 때문에 종파도 측정할 수 있고 행파도 측정할 수 있고 종파를 측정하면 물론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요. 행파를 측정하면은 객관적인 KPI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은 그냥 모양이 찌그러지는 걸 보기 때문에 결국은 메스를 보는 겁니다. 메스가 있어야 메스를 보고 찌그러지는 정도를 주위 조직과 비교해서 하는 거지만 슈어 웨이브는 물론 메스가 있으면 주위 조직보다 메스를 지나갈 때 더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아스팔트 위에서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순간이동. 슈에 월드는 편파가 이제 조직을 지나가는 속도를 재는 겁니다. 모양이 찌그러지는 그 질량을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을 지나가는 속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달리기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이 있고 딱딱한 베스가 있으면 편파가 지나갈 때 거기서 속도가 확 빨라지니까 이미지가 딱 뜨면 우리는 딱딱하다는 이미지로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게 객관적인 수치로까지 나온다는 말이죠. 정상 조직은 2kpm, 여기는 갑자기 뭐 한 40kpm 나왔다. 이거는 뭐 멜리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장점은 슈어웨이브가 뭐냐면 스트레인은 레스가 있으면 조금 가치가 있는 거죠. 슈어웨이브는 레스가 없어도 그냥 정상 조직의 속도도 결국은 잴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속도니까. 그러니까 그 슈어웨이브에서 레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원래 이미 우리가 정상 조직의 노말 속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감, 뭐 최장, 갑상선, 유방, 뭐 키드니 모든 조직의 정상적인 속도를 KP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레스를 측정해서 얼마나 나오면 아 이건 딱딱하고다라고 이제 바로 알 수 있듯이 슈어웨이브라는 건 정상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리버의 정상 속도가 2다. 그런데 그냥 레스가 없어요. 레스가 없는데도 편파를 재보니 20이 나왔다. 그건 8% 아닙니까? 그죠? 정상보다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이거는 머리같이 아니고 아스팔트거나 이 사람이 가니까 그러니까 종파를 재는 거는 레스가 있을 때 레스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편파는 레스도 감별하는 데 쓰이고 레스가 없이 내가 이 조직의 조직 자체가 딱딱한지를 보는데도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진단적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도 예를 들면 노멀 갑상선 수치를 알기 때문에 하시모토가 심하게서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거나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 갑상선은 노즐이 없어도 그냥 슈어웨이브만 재도 알사람이 하시모토가 심하게 아프거나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거나 측정을 합니다. 그거는 개념 정파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미지냐 수치냐. 자, 아까 RP하고 슈어웨이브에서는 그 일레스토그래픽 이미징이라는 개념하고 일레스토그래픽 퀀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보느냐 수치를 보느냐 그 두 가지를 좀 부분을 생각해봅니다. 당연히 스트레인은 이미지만 보는 거죠.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픽 이미지만 보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정상 조직과 레스의 레시오를 지어서 우리가 수치를 볼 수 있어요. 그 구도가 한계지만은 슈어웨이브는 슈퍼소닉처럼 ROI를 해서 이미지도 볼 수 있다. 그 다음 속도를 측정해서 수치도 볼 수 있다. 뒷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EI, EQ라고 해서 이미지도 볼 수 있고 수치도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하다. 용사자가 어쨌든 이런 장점이 많아서 여기 계시는 모르겠는데 뭐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기계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해 슈퍼소닉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기계마다 이제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해서 각 기계를 사시는 분들 기계마다 이제 테크닉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거는 뭐 각 기계 살 때 테크닉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컷오프 밸류도 이제 그 기계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컷오프 밸류가 다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계에 맞는 컷오프 밸류 값을 자기 기계에 맞게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확히 안정된 솜씨로 이제 정확히 검사를 할 수 있다. 결국 내가 어떤 기계를 사고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 나이가 되는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직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신철 선생님 덕분에 어쨌든 개념을 정리했다는 것만으로 참 유익하고 정확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사모님 선생님 너무 정리를 잘해서 다 이해가 되네요. 아 신희철 선생님하고 또 두산 맹강이니.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박수로서. 아우.